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S1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최근 이제 LLM에서 꽤나 연구받고 있는 페이페리도 이제 요즘 LLM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왔던 논문이 하나가 어떤 거냐면 S1 심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논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S1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고무적으로 좀 기존에 우리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통해서 좀 어떻게 성능이 향상되는 거 보여줬고, 아주 심플한 그런 튜닝 방법론으로도 리즈닝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거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단 1000개의 이제 고품질 리즈닝 데이터와 간단한 추론 조절 기법 하는 걸 이제 스티어링을 좀 해주는 것만으로도 오픈 AI의 온 프리뷰 수준의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끔 어떻게 성능을 올릴 수 있는지를 좀 약간 시사했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학습에 포커싱을 엄청 많이 한다기보다는 추론 시점에서 컴퓨터 사용 증가가 정말 점진적인 성능 향상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하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이제 좀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걸 이제 미리 아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웨이트 토큰 붙여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이제 리즈닝 성능에서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백트래킹 과정도 꽤나 중요하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생성해낸 것을 좀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낸 것을 다시 뒤로 가서 좀 찾아내서 다시 생각해볼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뱉었던 토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인퍼런스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로프 방법론이 이제 로프가 이제 좀 많이 활용되면서 이제 로프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로프 엠베딩, 로프 스케일링이 이제 좀 활용되면서 이제 긴 컨텍스트에서 어느 정도 모델이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된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S1을 좀 보게 되면 이 긴 컨텍스트를 계속 추론하면서 이제 점점 모델이 1000개의 SFT만으로도 성능이 이런 식으로 향상되었어를 명확하게 보여준 아주 인상 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딥시크 R1을 보게 되면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이미 어찌 보면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케이스랑 비교했을 때 리소스적으로도 꽤나 더 효율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들이 활용한 것이 이제 매우 32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 사이즈여서 꽤나 컴팩트하고, 그리고 코드 자체를 이제 오픈소스로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꽤나 의미 있는 그런 페이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현의 단위에서는 좀 저도 할 말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 알아보면서 애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LLM 성능 향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트레이닝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카플란 에더에 이제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GPT 계열의 이제 모델이나 이제 그러한 랭귀지 모델 같은 LLM의 성능은 이제 보통 트레이닝 컴퓨터에 꽤나 많이 의존해왔다라는 걸 제가 5원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GPT-2에서 이제 GPT-4로 갈수록 이제 모델 파라미터 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학습에 쓰인 GPU 시간, 그리고 GPU 타임이라 하죠. 그리고 좀 더 그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데이터의 양, 토큰 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트레이닝에 대한 스케일 로우가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크게 만들고 더 많이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이 스케일 로우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은 꽤나 컴팩트하게 동작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고,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코스트를 올리는 건 퍼포먼스 올리는데 도움이 돼. 하지만 이 비용 어떻게 감당해?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감당하기 요즘 힘들거든요. GPU를 활용하는 게 너무 요즘 비싸져가지고 이제 GPU를 쓰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꽤나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리소스를 그냥 초반에 엄청 때려 부어가지고 성능을 무식하게 올리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말했듯이 이제 트레이닝 컴퓨터에 대한 이제 그게 좀 더 줄면서 요즘은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개념이 많이 등장을 했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등장한 것은 물론 예전부터 좀 있긴 했었어요. 뭐 보면 이제 뭐 라마 3.1 70빌리언 인스트럭트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뭐 매스 500의 에이큐러시가 프로블럼당 이제 펄 제너레이트 하는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예전부터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원이 완벽하게 보여줬죠. AIME 에이큐러시를 보게 되면 트레이닝에서 이제 패스1 에이큐러시가 이제 뭐 트레인 타임 컴퓨트 하는 것보다 테스트 타임 한 것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여줬어요. 이건 뭐냐면 결국 비효율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트레이닝이 더 비싸요. 테스트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트레이닝만큼 비싸지 않아요. 오원 프리뷰의 사례만 보더라도 추론에서의 그러니까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제 사고를 좀 확장하면서 추론을 좀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거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더 많은 컴퓨터를 추론해서 하게 되면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즉 모델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모델의 아키텍처의 파라미터들을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변경시킨다는 게 모델을 갈아 끼운다는 것보다는 파라미터의 변화가 없이도 인퍼런스 타임에서 더 오래 고민하게 만들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걸 유도하게 된다면 더 나은 답 그리고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부터 이제 오원이 구체적인 방식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오픈 AI인데 좀 클로즈 AI처럼 요즘 활동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게 챌린지한 과제를 지금 많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오원의 구체적인 방식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연구팀, 뭐 딥시크나 이제 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랩 이러한 연구실 혹은 이제 기업 단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따라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중 좀 더 간결하게 어느 정도 성능 올라가는 걸 보여줄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S1입니다. 자, S1에서 우리가 볼 것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전통적인 접근은 이제 컴퓨터에 따라 로그 스케일로 우리가 향상되는 걸 보여줬는데요. 뭐 핵심 세 가지 포인트 뭐냐면 RL이나 뭐 우리가 이제 딥시크에서 봤잖아요. 딥시크에서 봤듯이 RL이나 리어드 모델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한지가 핵심이고요. 또 파인튜닝이라는 것은 이제 SFT를 말하겠죠. SFT와 디코딩 컨트롤만으로 리즈닝을 강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원 수준의 성능을 향상할 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여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2빌리언의 파라미터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거의 200빌리언 정도에 되어가는 이제 오원 200빌리언 이상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오원 혹은 오원 프리뷰와 같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컴팩트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접근이 이제 컴퓨터에 따라 로그 스케일로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뭐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향상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실현할 수 있을까가 애들의 핵심이에요. 간단한 방식. 그렇다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웨이트콘 붙여서 하는 거 아님? 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이 되겠죠. 간단한 방식으로 이걸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오픈 AI의 O1이나 혹은 R1 이런 모델들이 보여준 것처럼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늘리면 당연히 리즈닝 성능이 오르겠지만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컴퓨터도 좀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하게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자들은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RL 없이도 단순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만으로 그리고 디코딩만으로 그리고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방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 확장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S1이 무조건 모든 모델에게 다 붙는 건 아니에요. QN 기반의 모델에게 웨이트라는 토큰을 붙였을 때 훨씬 더 컴팩트하게 달성하고 라마 기반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크게 달성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아키텍처 제너럴라이즈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QN 같은 모델에서는 좀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그런 답변이 많이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핵심을 봤을 때 방법 자체가 너무 복잡했을 때 확장 가능성이 떨어진 것을 좀 줄이면서 심플하게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가 여기에 핵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1K는 뭐냐면 처음부터 애들이 가는 것은 뭐냐면 S1K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뭐냐면 1K 리즈닝 샘플을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보일 수 있죠, 이건. 아까는 이제 이것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적인 질문을 던진 거고,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안한 세 가지의 주요한 컨트리뷰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기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 1000개의 고품질 리드닝 데이터셋인 S1K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SFT를 수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리마라는 논문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끔 밀기도 했었고, 지금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less is more than alignment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뭐 훨씬 더 효과적인 걸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점점 그 논문에 대한 이제 좀 신뢰성은 예전에 많이 달성이 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모델이 데이터를 계속 트레이닝 컴퓨터를 쏟아 부으니까 성능이 계속 향상되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리마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뭐 리몬가 그걸 보게 되면 뭐 리즈닝에서도 좀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좀 혁신적인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게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1000개의 고품질의 리즈닝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했을 때 SFT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코딩 과정에서 리즈닝에 대한 버젯을 좀 조절하고 시간을 좀 조절하고 좀 우리가 원하는 좀 테스트 타입 스케일을 할 수 있는 버젯 폴싱이라는 기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픈 모델인 QN2.5 32빌리언 기반으로 파인 튜닝한 S1 32빌리언짜리 모델이 O1 프리뷰와 완전 더 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짜 26분 만의 학습과 1000개의 샘플만으로 학습이 가능했고 구현이 가능했다는 게 어찌 보면 꽤 놀랄 일이죠. S1 데이터는 이제 S1K의 데이터부터 이제 저희가 말을 해야 되는데, S1K는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인 59K짜리 원천 샘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리즈닝 태스크 중심의 다양한 도메인에서 59,029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요. 즉, 매스나 GPQA, AIME 등 다양한 고난이도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컬렉트하게 되고요. 이러한 컬렉트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세 가지예요. 퀄리티, difficulty, diversity라는 세 가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직 기준을 이제 우리 가지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좀 AIME가 꽤 하드한 수학 경시대 문제인데, 이런 것 문제뿐만 아니라 뭐 PhD 레벨 뭐 문제인 GPQA 혹은 이제 뭐 좀 매스 500 같은 꽤나 그래도 기존보다 좀 어드밴스한 매스매티컬한 리즈닝 문제들을 이제 잘 수집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뭐 AIM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바로 존재한단 말이죠. X 이렇게 존재했을 때 보통은 이제 여기에 레셔넬들이 존재하고 정답은 Y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AIM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보통 뭐 디스틸, 아론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보기면 뭐 디스틸한 뭐 데이터가 있거나 혹은 이제 뭐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만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SFT를 하게 되면 익스플릿하게 모델이 바로바로 답변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COT 디코딩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델이 익스플릿하게 바로 답변을 그리디하게 내비게 하려면 결국 컨피던스가 낮게 되고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바로 SFT에 적용하는 것은 꽤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애들은 중간에 이 레셔넬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레셔넬을 이제 리즈닝 트레이스라고 하고 이걸 이제 구글 제미나이 API를 통해서 이제 플래시 티킹 모드에서 이제 디스틸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뭐 X가 있고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완벽하게 우리가 SFT를 할 만한 그러한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이 X를 넣고 GT를 넣어줘서 이 중간에 리즈닝 트레이스를 생성해봐라 라고 해서 이 생성한 걸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를 디스틸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9K의 원천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좋은 거 아님? 아닙니다. 애들은 59K의 데이터를 다 쓰지 않아요. 고도화된 샘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고도화된 샘플을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특정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선별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선별한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남은 게 한 1K 정도 되는 거여서 이제 심플 S1, 1K
데이터가 S1K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및 QN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델 기반으로 품질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좀 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에 쓰지 않고 이 목표가 이제 우리 애들의 페이퍼의 목표가 샘플 에피션트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압축해서 담을 수 있는 1000개를 단계별로 필터링하게 됩니다. 우선 이제 API에 좀 오류나 포맷에 문제가 있는 데이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거를 하고요. 클로드 3를 이용해서 모델이 이미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가 너무 짧거나 단조로운 리저닝을 포함한 문제도 제외됐죠. 근데 여기에 이미 우리의 프리퍼런스가 이미 반영되긴 해요. 뭐냐면 단조로운 리저닝을 포함한 문제를 제외했다는 게 뭐냐면 복잡한 거 훈련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는 우리의 바이어스가 바이어스 혹은 프리퍼런스가 모델에 이미 반영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SFT는 결국 프리퍼런스가 우리의 프리퍼런스만 반영된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것만 반영된 트레이닝인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그래도 좀 쉬운 것보다는 좀 더 컴팩트한 S1K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있는데 정제된 24,496개 정도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최종 1K를 우리가 추출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1K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매우 축소시켜가지고 컴팩트하게 이제 좀 이런 다양한 다양한 그 도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다양한 카테고리에 좀 속하는 데이터셋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고 아주 좀 핵심적인 코어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퀄리티나 디피컬티, 다이버시티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어떻게 썼냐 했을 때 얘들은 리즈닝 트레이스의 길이를 좀 활용하는 게 꽤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필터링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좀 일이 이제 7B나 이제 여기 봤을 때 QN 2.5 7B나 혹은 QN 2.5 32B 인스트럭트 모델이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이건 쉽다 해서 날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 너무 자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난이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를 애들이 어떠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혹은 어떠한 프리퍼런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꽤나 전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리즈닝 트레이스의 길이를 난이도의 지표로 사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많은 띵크가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 모델을 생성해내는 토큰 수도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7B 모델과 32B 모델이 모두 틀린 문제만 선택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S1K에 포함시킨과 동시에 이러한 리즈닝 트레이스가 꽤나 긴 문제, 랭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길고 이 7B와 이 32B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제 학습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부터 리즈닝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이제 트레이스 리즈닝 패스, COT 패스가 필요한 그러한 필수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대부분 이제 리즈닝 문제라고 좀 정의할 수 있고요. 제가 말했듯이 항상 설치하는 것 같아서 설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어려운 문제인 게 당연하기 때문에 애들의 핵심은 샘플링을 할 건데 아주 적은 데이터만 샘플링을 할 거야. 그런데 매우 어려운 문제들 기반으로 할 거니까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진행할 거예요 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편입니다. 제가 뭔 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QN 7B나 32B가 풀 수 있다. 그러면 날려버리고 못 푸는 문제 중에 리즈닝 트레이스가 긴 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정의할 거야 라는 것은 꽤나 현재 리즈닝이라는 그러한 요즘 좀 연구에서 꽤나 좀 자명하기도 하고 자명하다기보다는 좀 더 어느 정도 통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하는 게 MSC 기반에서 이제 좀 도메인을 좀 균형하게 다양성을 유도했다고 했는데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인포메이션 세어리 혹은 통계학 등 이제 50개 이상의 분야에서 이제 문제를 골랐고요. 클로드에게
각 문제를 분석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MSC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아마 논문에도 있었을 텐데 그 MSC를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한 50개 이상의 다양한 도메인을 우리가 고를 수 있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각 도메인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매스매티컬 한 것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각각의 서브 도메인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이 설정한 서브 도메인에 균일하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리즈닝 트레이스가 길수록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분포를 적용해서 추출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우면서 자 리즈닝 트레이스가 길고 어려운 문제들 중에 동시에 균일하게 서브 도메인을 샘플링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다양하고 어렵고 품질이 보장된 1000개의 샘플링이라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좀 휴리스틱하긴 하죠. 어느 정도 애들의 바이어스가 있고 이게 왜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데 디어블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애들이 연구를 해놨고 좀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꽤나 컴팩트하게 동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볼 게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유형 비교입니다. 자,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 이제 여러 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COT 디코딩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패러럴하게 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시퀀스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패러럴 스케일링은 결국 같은 문제에 대해 여러 답안을 동시에 생성하고 다수결이나 어떠한 오브젝티브 펑션, 평가를 할 수 있는 매트릭 펑션 혹은 이런 에발루에이션 펑션을 통해서 최종 합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뭐 베스트 오브 n 같은 거 혹은 패러럴 스케일 중 하나가 COT 디코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K개의 토큰을 기반으로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K개의 답변을 생성해놓고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애들은 이제 시퀀스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패러럴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퀀스는 한 문제에 대해서 단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의 리즈닝을 이렇게 리즈닝 1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리즈닝을 하게 더 시켜서 리즈닝 1 프라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 리즈닝 1 프라임을 만들어서 이걸 최종 답변을 쓰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즉 하나의 리즈닝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전의 사고 광적을 바탕으로 다음을 좀 더 깊게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S1 논문에서는 시퀀셜 방식이 좀 더 강력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면에 있어서 패러럴이 좀 더 COT 디코딩에서는 훨씬 더 좋았고요. S1은 자기 방식이 좋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서치라고 보게 되면 자 어떤 거냐면 이 골드를 찾아서 우리가 서치를 하게 될 거예요. COT 디코딩은 이렇게 우리가 서치를 K개의 다이렉션에서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그런 컴피턴스 기반으로 최적의 패스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그냥 바이어스 있는 상태로 오케이 일단 가 이겁니다. 일단 가. 프리퍼런스 있는 상태로 가. 이렇게 해놓고 얘가 못 찾고 있었나?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탈하게 만든 건데 이게 좀 더 저는 에피션트한 측면에 좀 더 적합할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이것이 AIME 같은 문제들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얻는 맞는 방식이고 이건 내 모델이 잠재적으로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어빌리티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시퀀셜 방식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앞서 생각한 결과가 위 다음 리즈닝을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1은 시퀀셜 방식에 집중해서 셀프 코렉션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셀프 코렉션이라는 거 스스로 검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COT 디코딩을 하는 것에서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 뭐 Let's re-evaluate R은에 보면 wait 하면서 다시 또 Let's re-evaluate 하면서 다시 얘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들은 이러한 토큰 기반으로 한 번 더 시퀀셜하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젯 폴싱이라는 방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디코딩 시 이제 보통 이제 리즈닝 토큰 수를 우리는 강제로 조절할 수 있는데 뭐냐면 특정 토큰 우리가 버젯을 정해놓고 그 버젯에 맞게끔 계속해서 인퍼런스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이제 보통 이제 how many are in raspberry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모델을 이제 이것을 토큰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R이 라즈베리가 이제 하나로 묶어버리면 얘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하나 풀어가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것도 꽤나 좀 어려운 하드 태스크 중 하나인데 보통 모델이 이제 뭐 how many are in raspberry라는 질문에 리즈닝 하다가 이제 2라고 잘못 대답했어요. 그때 weight라는 토큰을 강제적으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리즈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end of thinking 토큰을 이제 서프레스하고 weight를 추가해주는 방식을 집어넣어서 모델이 다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사실은 3개입니다 라고 셀프 코렉션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면 리즈닝 시 토큰 수를 강제로 조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서 더 많은 리즈닝 토큰을 쏟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웨이 토큰을 삽입을 해서 더 깊은 사고를 유도하고 반대로 마지막 파이널 앤서를 억제로 프리메이추럴 종료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웨이트 토큰을 추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파이널 앤서 해가지고 이걸 보고 마지막으로 3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뭐 최종 답변 셀프 코렉션을 유도해서 사실은 3개입니다를 이제 유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인터베이션이 꽤나 의외로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꽤나 저는 좀 재밌고 심플하지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이제 적용한다 생각했을 때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프롬프트 컨트롤링 기법과 이제 애들은 이제 비교를 하게 하는데 이제 버젯 폴싱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이제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이제 비교 실험으로도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프롬프트 컨트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프롬프트 컨트롤 기법이란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모델이 이제 생성을 하게 만들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주잖아요. 그때 이미 모델에게 익스플릿하게 몇 토큰 정도로 생성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프롬프트로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토큰 수나 스텝 수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버젯 폴싱을 했을 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애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프롬프트 컨트롤 기법에는 이제 좀 한계점이 기존에 명확하긴 하죠. 모델이 스스로 이제 몇 토큰을 생성해라고 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얘가 몇 토큰을 생성하는 걸 그대로 따르진 않거든요. 짧고 길고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막 몇 토큰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제약사항을 다 따르지 않는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텝을 늘리게 되면요. 스텝당 토큰 수를 줄일 수 있고요. 토큰을 지정해도 모델이 정확하게 카운트하지 못한 것을 좀 이것을 이제 프롬프트 컨트롤의 단점이라 볼 수 있는데 반면 버젯 폴싱은 디코딩 레벨에서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토큰만큼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즉 버젯 폴싱은 디코딩 단에서 직접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컨트롤빌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컨트롤은 원하는 만큼 우리가 토큰을 다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에 이제 평가 기준을 몇 개 세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컨트롤, 토큰 수 조절의 정확성, 스케일링, 컴퓨터 증가 시 성능의 변화율이 있는지, 퍼포먼스, 최종 정확도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지정한 토큰 혹은 지적한 토큰 버겟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컨트롤이고요.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스코프, 즉 컴퓨터가 늘어날 때 성능이 얼마나 일정하게 오르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accuracy인데 버젯 폴싱은 이 세 가지 모든 지표에서 꽤나 우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스케일링 그래프를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58까지 자기들이 이제 달성할 수 있었던 것 보였고, 뭐 ARM이 기준 있다가 제가 이제 표를 보여줄 건데, 50에서 56.7까지 할 수 있고요. 토큰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이 보여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8까지 도달하겠죠? 그래서 성능이 기존적으로 좀 올라가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56.7 정도로 보여줬고,
그리고 토큰 수가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되는 걸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뭐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단순히 메조리티 보팅을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메조리티 보팅인데 이걸 했을 때 그렇게 뭐 달성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좀 페어 컴패리전을 하려면 좀 학습을 된 모델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애들을 메조리티 보팅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 뭐 이건 이제 좀 각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더 깊은 리즈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게 결국 토큰을 많이 생성하고 우리가 컨트롤을 통해서 더 많은 토큰을 유도하는 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이걸 이제 보통 웨이트 토큰 같은 걸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결과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모델의 성능 비교입니다. Accuracy인데 S1 32B 기반으로 했을 때 뭐 AIME는 이제 56.7, 매스는 93.0, 93.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그리고 GPQA는 59.6인데 제가 이걸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제가 수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56.7, 이것은 93이죠. 그리고 이건 59를 달성했다. 그랬을 때 뭐 오온 프리뷰가 뭐 AIM 2024에 뭐 44.6, 85, 73.3, 오원 미니가 70, 90, 60, 5원이 74.4, 94.8, 70.8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따라잡는 걸 보여주었다라고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원 프리뷰보다 높은 정확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비스포크나 뭐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뭐 32를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기본적으로 좀 더 좋았다. 물론 AIM이나 여기서는 떨어지겠죠. 아니면 스카이 T1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32B 모델치고 꽤나 정말 좋고 잘 적용하는데 매우 유리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설정은 애들은 이제 32B 모델을 썼다고 했는데 어떤 모델을 썼냐면 QN2.5B 32B 인스트럭터를 활용했고요. 여기에 S1K 데이터를 1000개 사용해서 SFT를 진행했습니다. 학습 시간은 26분이고 리소스는 H100 16장을 활용했다고 해요. 평가에는 대표적인 리즈닝 벤치마크 3가지를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서 한 번 더 이걸 살펴보게 되면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표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성능 비교, 오원과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긴 한데, 자, 딥시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800K 이상의 데이터를 쓰게 된 거예요. 이그젠플을 보시면. 그러면 S1K는 1K만 가지고 훈련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게끔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 심플하고 훨씬 더 파라미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컴팩트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학습량이 이제 뭐 거의 1분의 800 수준? 네, 이런 수준에도 아키텍처보다 성능을 대등하거나 혹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오원 프리뷰보다는 좋은 게 맞긴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데 GPQA는 확실히 오원 프리뷰가 훨씬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32B 치고 1K 데이터 훈련 치고는 좋다. 그래서 데이터 선정이 좀 저는 여기서 매우 모델 선정보다 꽤나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좀 더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도 앞으로 꽤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고 샘플의 효율성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것인지가 꽤나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됩니다. 특히 이제 샘플의 효율성인데, 이제 같은 32빌리언 모델이라 하더라도 딥시크 R1 모델은 리즈닝을 위해 이제 80만 개 이상의 샘플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디스틸 모델 32B 아마일 거예요. 뭐 아니면 뭐 다른 모델을 섞긴 하겠지만 그래도 디스틸된 모델 치고는 오픈 웨이시니까 이거 32B가 맞겠죠. 이걸 비교하려면. 그랬을 때 뭐 T1은 뭐 1에서 2만 개, 그리고 QWQ는 정확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크게 얘들도 학습이 됐을 거란 말이죠. 반면 S1 32B는 1000개 가지고 이들과 유사하거나 나와버린다는 것 자체가 꽤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꽤나 유의미하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것도 꽤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를 좀 더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어블레이션 실험이긴 합니다. 자, S1K 데이터 어블레이션을 애들이 진행을 했는데 동일한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데이터 선택 전략만 좀 달리해서 학습한 결과입니다. 무작위로 랜덤하게 우리가 뽑았을 때는 AIM에서 36.7, MES에서는 90.6, GPQA 다이아몬드에서는 52.0,
1K 다이버스에서는 26.7. 그러니까 다이버스가 뭐냐면 이제 뭐 도메인 다양성만 고려한 경우겠죠. 그랬을 때는 뭐 26.7, 매스는 91.2, GPQA 다이아몬드는 54.6, 1K 런기스트는 가장 긴 거. 아마 이건 디피컬티로 하겠죠. 디피컬티가 런기스트로 될 겁니다. 33.3, 90.4, 59.6인데 풀로 썼을 때는 53.4, 92.8, 58.1. 그리고 1K로 했을 때는 50, 93, 57. 여기서 약간 성능이 좀 왔다 갔다 좀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1K로 했을 때 93.0, 57.6인데 여기랑 이게 성능이 다르잖아요. 이게 아마 without virgin process BF를 안 썼을 것 같은데 without BF라고 하죠. 그래서 without BF도 잠깐만요. 3만 했을 때 좀 BF의 이거랑 좀 성능이 다른 걸 제가 예전에 기억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여기 성능이 다른데 이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이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뭐 STD라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라는 게 보여줬고 데이터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1은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봐야겠죠? 네, 59K 데이터를 풀로 사용했을 때예요. 59K 데이터를 전부 학습 때는 이제 AIM에서 53.3으로 올렸긴 했지만 매스에서는 오히려 떨어졌고요. GPQA는 겨우 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보지 않습니다. 즉 59배의 데이터를 사용한 것 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마찬가지인데 59K 학습에서는 H백 기준 394 GPU 시간이 걸린 반면 S1K는 7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잘 고른 소량의 데이터가 큰 비용 절감과 거의 유사한 성능 그리고 트레이닝 컴퓨터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엄청난 이런 GPU 아워를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건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좀 더 보게 될 건 어떤 걸 볼 거냐면 애들이 이제 많은 실험을 했죠. 실험 기반의 논문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걸 하냐면 이제 다양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기법을 비교한 실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들이 이제 버젯 폴싱 외에도 이제 몇 가지 흔히 쓰이는 방법론이 있어요. 토큰 컨트롤, 컨디셔널 컨트롤도 있고요. 스탁 컨디셔널 컨트롤, 클래스 컨디셔널 프롬프팅, 그리고 리젝션 샘플링 같은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밀하게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컨트롤 이제 버젯 퍼싱을 하게 되면 100% 다른 방식은 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BF가 훨씬 더 좋죠.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 15 정도 이렇게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퍼포먼스는 AQRC겠죠? 매우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 컨디셔널 컨트롤을 보게 되면 컨트롤이 좀 안 되고요. 스케일링도 좀 안 좋죠. 퍼포먼스도 낮고. 하지만 이걸 BF를 하게 되면 100%를 맞출 수 있지만 스케일링도 좋지만 성능은 그대로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SC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텝 컨디셔널 컨트롤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리젝 샘플링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도 결국 성능이 40% 이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BF를 했을 때 성능이 올랐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기들만의 평가 지표 기반으로 해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이제 좀 소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컨트롤 100%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자원에 맞게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최고 성능이 56.7%까지 달성했다라는 게 정말 균형 잡히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선형적으로 테스트 타임 컴퓨터가 늘어날 때 정확도도 상승하는지 그리고 퍼포먼스가 잘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게 의미 있는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이제 리젝션 샘플링의 이제 한계점의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좀 우리가 R로만 보더라도 리젝션 샘플링 했을 때 좋았다라는 게 기억이 나시나요? 이론상으로 이제 타겟 랭스 이하로 나올 때까지 계속 샘플링 하게 되면 우리는 컨트롤은 100%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은 오히려 음의 기울기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즉 컴퓨터가 늘릴수록 성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타겟 랭스 이하로 나올 때까지 계속 샘플링을 하니까 이제 컨트롤은 100%지만 성능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델이 처음부터 정답으로 향한 경우에 생각이 짧아도 매우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긴 제네레이션은 중간에 실수하거나 백트래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길이가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교훈까지 줬어요. 전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키미랩만 보게 해도 이제 랭스 페널티를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패널라이징을 통해서 이제 너무 긴 답변만 아니라 짧게도 답변을 컴팩트하게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으로 잘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즈닝 문제에서 물론 길이는 깡패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쉬운 리즈닝 문제는 꼭 그렇게 길이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컴팩트하게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낭비가 좀 있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토큰과 이제 다른 토큰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버젯 폴싱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제 반복적인 유도를 위한 토큰 선택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파이너렌셜을 출력하려고 할 때 웨이트를 붙여서 이제 생각을 더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이죠. 혹은 이제 답변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웨이트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인데, 실험적으로 이제 HM, 그리고 alternatively,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번 더 반복시키는 것도 비교를 했고요. 이런 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니까 웨이트가 가장 컨시스턴트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실험한 결과는 Q&A에서는 확실히 좋은데 라마에서는 별로였다라는 게 제 그냥 그 하나의 그냥 경험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서 모델에 좀 약간 영향력이 살짝 있긴 하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AIME 기준으로 이제 컴퓨터 버젯팅이 이제 늘어날 때 에큐러시가 어떻게 정하는지 보는데, 이제 메조리티인가 시퀀셜 스케일링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메조리티 시퀀셜 이런 것도 메조리티고 이건, 그리고 리베이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컴퓨터 버젯가 늘어날수록 에큐러시가 어떻게 정하는지를 아까는 계속 보여줬는데, 명확하게 이제 좀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지, 버젯 폴싱 같은 경우에는 현상적으로 성능이 향상했다. 리액션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었다. 혹은 적절한 계어가 이제 성능 향상 결정적 역할인데, 이것은 제가 이미지 자료를 하나 잘못 갖고 왔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리액션 샘플링보다는 오히려 이제 리지 샘플링에서는 토큰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에큐러시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하는가, 단순히 토큰을 늘리는 것만 아니고 어떻게 리즈닝을 유도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서치 스페이스를 조려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애들의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긴 한데, 스케일링의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테스트 타임 컴퓨터에서 우리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스케일링을 늘려나가면 성능이 무조건 좋아질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물리적 제약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버젯 폴싱을 리즈닝 토큰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게 되면서 이 토큰이 모두 컨텍스트에 누적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컨텍스트 자체가 우리에게 어쩌면 버젯이랑 마찬가지고, 우리의 리소스가 불가능하거나 이 모델의 맥스 포지셔널 엠베딩이 다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다 넣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가 애들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버젯 폴싱 자체가 리즈닝 토큰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게 만드는데, 이 토큰이 모두 컨텍스트에 누적됩니다. 최대 컨텍스트에 돌아나면 더 이상 스케일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 모델이 이제 32K 혹은 128K 토큰의 수준에서 컨텍스트의 리미테이션이 걸리게 되는데, 앞으로 롱 컨텍스트와 압축된 리즈닝 리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컴팩트하게 서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서치 스페이스를 아예 줄이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잘못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패럴럴 스케일링과 이제 시퀀셜 스케일링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하나는 이제 패럴럴, 다른 하나는 이제 시퀀셜인데, 패럴럴은 이제 여러 번 불고 거기서 가장 메조리티 보팅을 하는 거고, 시퀀셜이 애들 입장에서는 좀 더 성능 안정성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조리티는 가다가 위로 끝까지 오르긴 하겠지만, 이걸 이제 좀 더 이제 리미테이션엔 걸리지 않겠죠. 띵 타임도 이제 좀 늘어감으로써 메조리티 이런 것들 보여주게 하는데, 좀 더 비교를 했을 때 시퀀셜 방식이 성능뿐만 아니라
컴퓨테이션 에피션시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하고 리즈닝 단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문제에서 시퀀셜이 좀 더 자연스럽고 셀프 커렉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리베이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잠깐 리베이스 이거 빼먹고 있었네요. 리베이스는 뭐냐면 이제 베이스 모델은 QN 2.5 32B지만 동일한 S1K를 다른 모델에 파인 튜닝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뭐 딥시크 코더나 뭐 딥시크 매스 QN 2.5 베이스 등 다양한 사전학습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기반으로 S1K 학습을 적용했을 때 뭐 모든 모델에서 이제 테스트 타임 리즈닝 성능이 뭐 향상됐고 뭐 딥시크 매스 같은 경우에 이제 58%를 좀 넘었다. 그래서 좀 범용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1의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 simple is powerful, simple is best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단순성과 범용성. 모든 리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통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26분 학습으로도 5원 프리뷰의 성능을 도달했다. RL 없이도 소타 수준의 추론이 꽤나 가능했다라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팀도 실현 가능한 실용적인 접근이라 보이고요.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통해 리즈닝을 강화할 수 있었고 핵심은 데이터 선별과 간단한 컨트롤링 테크닉 그리고 LLM 활용 전략에 있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압축적인 리즈닝 패스를 찾아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S1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S1은 실험 기반 논문이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나아가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S1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강의 자료는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넣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다시 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 제가 좀 요즘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주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요. GPT-4 최신 모델에도 꽤나 할루시네이션이 꽤나 심합니다. 이걸 왜 저희가 갖고 왔냐면 그냥 좀 추가적인 저번에 제가 이걸 좀 소개해주는 영상을 이야기한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안 하고 넘어가서 좀 가지고 오게 됐어요. GPT-4에 할루시네이션이 존재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존에 좀 디피컬티한 리즈닝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좀 어려운 LLM의 단점, COT 디코딩에서도 설명했던 LLM의 내재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캐릭터 인덱싱 같은 겁니다. 스트로베리라는 단어에서 R 글자는 어디에 있나요? 실질적으로 세 번째에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에 있는 게 맞아요. 1, 2, 3, 4, 5, 6, 7, 8, 9 맞죠? 1, 2, 3, 4, 5, 6, 7, 8, 9 3, 8, 9가 맞는데 할루시네이션이 어디서 일어나면 토커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왜냐하면 ST가 하나를 묶어버리면 A 입장에서 R은 두 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꽤나 많이 발생되고요. 이건 어떤 할루시네이션이면 이제 어찌 보면 할루시네이션보다 이제 어찌보면 구체적인 한계점이긴 하죠. 이런 것을 이제 심플 S1은 이제 좀 제 심플 S1 보면서 이게 확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요. 심플 S1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팩트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이건 팩트 컨플릭트는 뭐냐면 이제 좀 기존에 있었던 거와 좀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 Who was the mother of Afonso II? The third king of Portugal이라면 이제 포르투갈의 세 번째 왕인 아폰소 2세의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 했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하네요. 바르셀로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이게 코렉트한 답변인데 애들은 그냥 우라카 카스틸?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약간 팩츄얼에 대해서 모르는 답변도 이제 자기가 봤던 데이터에 프리트레인된 데이터 혹은 포스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봤던 거에 대해서 좀 컨피던스 좀 있게 말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팩츄얼 할루시네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is 382 is a prime number인데 이거 뭐냐면 이제 382가 프라임 넘버냐 소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코렉트는 yes 382 is a prime number가 맞죠. 382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소인수분해 이상해 놓고
이건 이제 실제로 교락하면 이제 끝이 애초에 안 맞죠. 9잖아요, 뒤에가. 그쵸? 아예 안 맞는데 애들은 이제 팩토라이제이션을 잘못해서 이제 좀 컨피던스하게 자기들이 뭐 프라임 넘버에 꽤 약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프라임 넘버 자체를 이해했다기보다는 거의 프라임 넘버에 대한 것을 거의 외웠다시피 해가지고 좀 큰 수의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는 좀 잘 맞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볼 게 뭐냐면 Factual Hallucination 중에 이제 How many games did the New Jersey Devils win in 2014 했을 때 실질 정답은 32입니다. 그랬을 때 얘들은 어떤 답변을 하냐면 뭐 원 35게임을 이겼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좀 잘못되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다. 어떤 프리트레인된 데이터에 의해서 좀 학습이 잘못되었다 정도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쉘이 이제 뭐 디셈버 그러니까 2017년 12월 1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쉘은 뭐 64%의 스테이크를 팔았대요. 그리고 뭐 30빌리언 뭐 디베스트먼트 프로그래밍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피던스가 얘들이 너무 하이 컨피던트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답변이 틀린 답변인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답변을 애들한테 넘겨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롱 인포메이션이죠.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팩트얼 아시냐고 물어보면 Yes, information factually correct라고 하이 컨피던트하게 말합니다. 네, 잘못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때 factually correct 하다고 말하는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답변을 틀린 것을 확신한다 라는 게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좀 LLM의 내적인 좀 약간 할루시네이션 설명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여러분께 엠파사이즈 하고 싶은 건 뭐 스트로베리 R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과 오토 레그레시브의 이제 좀 잠재적인 문제점 혹은 뭐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자신이 답변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프리트레인된 knowledge가 있다는 건데 이 knowledge에 대해서 좀 컨피던스가 높다라는 그런 좀 약간 한계점이 있다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서브 영상 같은 걸로 여러분 제가 이제 S1 설명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